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제가 한국 정치의 큰 일종의 그 레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국가주의의 문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주에는 이 패권주의 문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대중영합주의, 파퓰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주는 우리 대안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패권주의의 나라.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굳이 뭐 길게 설명할 이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 잘 아시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평상시 느끼고 있던 문제를 전달하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패권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패권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국제정치에서 많이 쓰인 말이죠. 사실은 패권주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람시 같은 학자가 국제정치의 그 구조를 설명하고 특히 그 문화적 패권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이 패권이라는 말을, 헤게모니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통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아주 그 사전적 의미로 패권이라고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력이나 다른 힘으로 남을 지배하는 경우 그 우월적인 지위 또는 권력이다. 어떻게 보면 그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그 기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힘, 권력, 그런 기세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패권주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지위나 권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구하는 행위 또는 행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적 의미죠. 근데 우리 정치에서는 이 패권주의가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것 같아요. 아주 정상적으로 그 국제 정치나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훨씬 폭넓게 어떤 걸 패권주의라고 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 어떤 권력을 아니면 힘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런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행위 또 입장, 경향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패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패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국가주의라는 그 레짐이 사실은 뭐 수천 년, 1000년 이상 되는 그런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패권주의도 좀 넓은 의미의 패권 혹은 패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것도 엄청나게 오래된 한국 정치의 일종의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조 후기의 그 세도 정치, 조선조 말에 이 패권 정치죠. 이게 안동김 씨든 통양조 씨든 자기가 저 권력을 쥐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남을 누르고 이런 행위들. 또 그다음에 그런 행위, 그런 권력을 갖다 추구하는 아주 그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행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보면은 이건 뭐 틀림없이 이 패권주의 내지는 패권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이 붕당 정치 혹은 당파 정치 이것도 다 일종의 보면 굉장히 서로가 대립해가면서 이 권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패권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말하자면 조선조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우리 정치의 큰 하나의 모순 내지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그 광복 이후에도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친박 패권이다, 친문 패권이다, 무슨 친노 패권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 정치의 아주 큰 모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권주의가 이 권력을 배타적 권력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고 또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다른 것보다도 이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부정해요. 상대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려고 한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압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선과 악으로 구별해가지고 악으로 규정하고 또 악으로 말하자면 지칭해가지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권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정치에서는 자연스럽게 대립과 갈등이 아주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배타적으로 권력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이제 공격적이 되고 그 공격을 받는 상대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갈등과 대립이 아주 첨예화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난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게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2014년에 과제를 해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면은 세계 각국의 그 갈등 지수, 특히 지금 이 부분에 보이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그 지수를 놓고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한 9번째, 10번째쯤 되는 나라로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다른 나라와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10위권. 그러니까 최고로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이 심한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미국 있고 독일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전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데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그런 국가로 되어 있다. 이것이 결국은 패권주의 문화 또는 패권주의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양상이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심해서 그것이 패권 정치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패권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더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이 독립변수고 어느 것이 종속변수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권주의의 폐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과 갈등이 그 사회에 많이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키는 이런 폐단이 있는가 하면 더더욱 더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 패권 정치가 의제를 왜곡시켜버려요. 의제를 왜곡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사회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버린다. 의제를 왜곡시켜버려요. 이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조선시대 때의 그 선각자 두 분, 그 지성 두 분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선 이 패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싸움을 하느라고 한편으로는 서로가 힘의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싸움하느라고 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서로 싸움하느라고 그러고 한쪽이 완전히 다미넌트 해가지고 정말 패권을 장악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패권에 얹혀서 느슨해져가지고 이 정책적 에너지가 소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 그런 세도 정치나 그 붕당 정치가 결국 어떤 걸 부르는가 하면 정책적 에너지를 상실시키고 결국은 의제를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인사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날 백성의 생활이 극도로 공공에 빠져 어린아이가 우물에 기어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위태로운 상황이면은 정치하는 자들이 그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정치를 하는 자들은 조정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가지를 당겨 잎을 따는 것 같은 지엽적인 일을 할 뿐이고 근본은 건드리지 않는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다루는 것과 흡사하다. 대장장이는 시원찮은 불에다 쇠를 달고 결만 두 대의 기구를 만들 뿐이지 무쇠덩어리를 주물러서 둥글거나 모난 그릇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용광로에다가 쇠를 전부 모아서 용광로에 부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용기를 지금 만들어야 될 판에 겨우 하는 짓이 불에다가 그 쇠를 달고 가지고 결만 두드리는 이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죽을 판인데 진짜 개혁을 하고 진짜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패권 정치 속에서 싸우느라고 바쁘거나 아니면 자기가 권력쥐고는 그 권력 위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소개되는 말이죠.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 처와 자식에게 말하기를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나라 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없고 오로지 고을에서 보내온 뇌물이 많고 적고 나쁘고 좋고만 이야기하더라.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망하고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건 뭔가 하면 세도를 잡아 패권을 쥐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안주하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국가적 의제나 이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진짜 다뤄야 할 문제들이 도망가는 게 이게 더 이제 본질적이고 패권 정치의 폐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조선조의 그런 세도 정치나 붕당 정치가 들어가지고 특히 세도 정치 때에 바로 그 패권 정치 때문에 의제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의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대로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가버렸는데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보면은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변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지난 시간에 보여준 카드 그대로 지금 다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회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말하자면 정치는 더 빨리 돌아가야 되고 정치는 그 의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제를 챙겨야 되고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국가 경영이고. 그런데 여기에 패권 정치가 돌아버리면은 싸우느라고 아니면 그 패권에 얹혀가지고 자기 안주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의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빨리 안 변하고 환경이 정책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그대로 존속한다면 그럼 뭐 좀 느리게 대응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근데 정말 빠르게 대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빠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패권 정치가 되면은 의제를 놓쳐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하나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두 가지 예만 지난 시간에도 한두 가지 들었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예만 들어볼 텐데 하나는 가장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산업 구조 조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이 글로벌화가 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사회에서의 분업 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분업 체계가. 왜 분업 체계가 바뀌는가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전부 기계화되고 전산화되면은 사람을 안 쓰게 되면 그 제조업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소비시장에 가까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류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말하자면 에너지 가격이 싼데 그런 데로 가겠죠. 이제는 사람이 왜 한국에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제조업이 있고 이렇게 몰리는가 하면 중간 단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인력, 그게 한국에 많고 그 다음에 저급한 기술 수준이지만 인력값이 싼 중국이나 뭐 아니면 동남아, 요즘 중국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동남아 쪽에 서남아 쪽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을 안 쓰는 그런 제조업 구조가 돼버리면 그 제조업은 당연히 어디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소비시장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죠. 그럼 소비시장 가까운 쪽이 어디냐? 중국, 미국, 유럽 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KBS 보도인데 MBN 보도를 내가 소개를 못해 죄송합니다만은 KBS의 특집인데 그게 뭔가 하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특집으로 보도한 겁니다. 세계로 나가 있던 박해로 나가 있던 이 제조업들이 전부 미국으로 전부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부 미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람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소비시장 가까워 물류 비용이 싼 쪽으로 다 몰려요. 미국에서 제조업 붐이 지금 있죠.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따로 좋아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들어서 좋아지는. 결국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결국 우리나라 같은 데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데서 빠져나가고 그나마 동남아는 아주 사람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 하죠. 우리 같은 데서는 제조업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될 거 아닙니까? 심화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한국에서 제조업을 어떻게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아무리 중시한다 해도
제조업이 근간이 되지 않고는 그 나라의 산업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그럼 제조업을 우리는 어떤 제조업에 대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제조업을 살릴 것입니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 글로벌 분업 체계가 바뀌는 거죠, 지금 이게. 글로벌 분업 체계가 바뀌면 그 글로벌 분업 체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 육성해야 되고 어떤 것을 사실은 한계 기업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 산업 구조 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대두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정치권이나 학자들이나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정치권이 이걸 선도하고 문제를 던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싸우느라고 바쁜 거예요. 싸우느라고 바쁘고 서로 패권 싸움 하느라고 바쁜 거야.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봅시다. 지금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인력이나 그 다음에 근로 인력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점점 말하자면 4차 산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신산업 쪽으로 이전을 하겠죠. 신산업 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지금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 중급의 기술을 가진 인력, 그 다음에 좀 낮은 수준의 이제 근로 인력이 있다면, 이 아주 높은 기술을 가진 인력이 짙은 파란색의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낮은 기술 인력은 점점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앞으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신산업에 맞는 그 기술 수준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ILO에서 나온 이제 통계를 가지고 그려놓은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2020년이라면 불과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높은 기술 인력이 한 20%밖에 안 되는 게 35%까지 이렇게 벌어지면,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이런 식의 그 기술 인력이 더 많아, 기술 노동자 내지는 지식 근로자, 지식 노동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저렇게 가고 있거든. 미국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는 더더욱 빠르게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말하자면 지식 근로자나 지식 노동자의 그 수가 거의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포션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로자나 지식 근로자나 지식 노동자들을 만드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군가 하면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에서 현장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술 인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연수도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시키고 뭐 정말 그 공부하러 보내기도 하고 기술을 배워오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업 중에서 누가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인력이 늘어나는가 하면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 인력이 월등히만, 대기업은 몇 % 안 되잖아요. 대기업은 실제로 기술 교육도 하고 저런 거 다 하죠. 근데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르쳐 놓으면 그 근로자가 어떻게 갑니까? 가르쳐 놓으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스카웃돼 가거나 이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전해버리니까 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워낙 심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내가 기술 가르쳐 놨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는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오면은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시키면 그 근로자를 갖다 놓치는 일이 발생해버려요. 일종의 배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안 가르치는 게 나은 거예요. 가르쳐봐야 자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다른 나라는 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는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 독일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나라도, 일본도 우리처럼 크질 않거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자기의 그 기술을 갖다가 연마시키고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를 키워놔도 이 사람은 그렇게 멀리 도망가질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붙들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조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안 되면은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더 주든가 또 아니면은 인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국가가 말하자면 그 소위 말하는 기업이 자기 키워놓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 효과를 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 방안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 방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 두 가지만 그냥 예로 든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런 구조조정의 문제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여기 또 인력 양성의 문제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놔두고 있는가 하면 답답한 게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청와대 정책실장 할 때부터 심각한 문제였어요. 조만간 조선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때 참여정부도 손을 제대로 못 댔고 지금 오는 데까지 손 못 대고 있으면서 조선이 어려워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체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2002년에 대선이 끝나고 2003년에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가. 2002년 말에 인수위가 구성이 됐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 끝나자마자 인수위 구성해서 2003년 1월 2월 그때 인수위 때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인력 양성 체계, 소위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육성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오자마자 그 인적 자원 육성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그게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치권에서 이게 도대체 의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제화가 안 되는 바람에 제대로 그 법안도 못 만들고 인적 자원 육성 기본법 같은 거는요. 결국은 2003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있던 게 아마 2005년이나 2006년 가가지고 그게 국회에서 이렇게 손을 좀 봐서 좀 다른 법 이름을 좀 고쳐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때는 이미 핵심이 다 빠져나갔어요. 핵심 다 빠져나가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린가 하면 이게 다 서로 싸움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정치권 자기 안에서는 이기고 지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완전히 패자야. 항상 국민은 패자예요. 지난번 선거 때 제가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은 이미 대패했다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뭔가 하면 자기들끼리 공천한다고 야단하는데 친박이다, 비박이다, 친문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천하고 패권싸움 하느라고 야단이야, 당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공천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고 지든 간에 국민은 이미 전 거예요. 왜? 단 하나도 정책 자극 같은 건 없는 거야. 서로 권력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는 이긴 사람이 있었지. 이 선거 통해가지고 민주당이 이기고 말이죠. 뭐 그랬죠. 친박이 몰락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이기고 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진 거예요. 국가적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완전히 소실해버렸다고. 너무나,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국민은 이미 대패했다. 그냥 패한 것도 아니고 대패했다라는 글을 하나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가가지고 답답해서 속이 막 뒤틀려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저는 글을 쓴 거예요. 왜 너들끼리 싸우는데 도대체 너들 싸우는 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속 이제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이 패권주의가 어디서 오냐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째요? 한국의 이 하나의 그 레짐으로서, 잘못된 레짐으로서 오는 이 패권주의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 이 지위나 권한 상징 자원, 말하자면 정치 경제적 가치들이죠. 이 가치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 대통령한테 아니면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먹기 위해서는 이것이 고루고루 퍼져 있으면 나는 여기서 먹고 너는 저기서 먹고 이래버리면은 싸움이 좀 적을 텐데 전부 이것이 집중이 돼요. 특히 어디에 집중이 되는가 하면 대통령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권한을 먹으면은 되는 거고 못 먹으면 패자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 선거에 지고 이 정치에서는 한번 져도 저기서는 이기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all or nothing으로 그냥 가가지고 저걸 먹어야 돼요. 뭐 왕권을 먹거나 대통령 권한을 먹거나. 그래서 그것이 지위 권한 상경 자원들 그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저 위에 정점에 몰려 있으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전부 돌진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힘의 불균형 상태일 때는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이제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그래서 참 힘이 균형될 때는 서로 막 싸움을 하고 힘이 불균형할 때는 한쪽이 먹었어 이미. 한쪽이 먹고 나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은 권력은 우리가 그렇거든요. 패권을 차지해버리면 패권을 차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지. 아무리 선한 권력이라도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이 커져버리면 그래서 힘의 불균형에서 완전히 자기 정점의 권력을 쥐고 나면은 그 다음에 쉽게 부패해버린다고. 부패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패하고 나면 그 비판 세력이나 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왜 부패해가지고 권력을 뺏겨버리면은 더더욱 자기가 또 몰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배타적으로 상대를 갖다가 더 억누르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제압된 상대는 다시 그 제압된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투쟁을 하고 싸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조선조의 세도 정치의 가장 뿌리라고 하는 김조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왕의 장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척으로서 이제 그걸 했는데 순조의 장인인데 역사책 어디를 봐도 김조순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세도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돼가지고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는 벼슬을 왕이 계속 벼슬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벼슬을 계속 사양을 하고 그리고 학자고 점잖고 그리고 패거리 짓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보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다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권력이 한 군데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어디로 발전해 버리는가 하면 세도 정치로 아주 못된 세도 정치로 그 아들 때부터는 쫙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먹기 위해서 더더욱 더 권한을 강화하고 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조차도 결국은 말하자면 아주 배타적인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저는 평상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크고 센 것은 크고 세다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선과 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옳은 것이 원래부터 옳아서 옳은 것인지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원래부터 선해서 선한 것인지 아니면 이겼기 때문에 선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크고 센 것은 크고 세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크고 세면은 그것이 배타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크다는 이유만으로 얻어맞을 필요가 있다. 또 때릴 이유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담 삼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인의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제가 가끔씩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지식인의 특히 박혀있는 학자들이나 이 지식인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센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 센 사람이 설령 천하 없는 지구의 선이라 하더라도 그 지구의 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것을 때려주고 견제해주는 그 기능을 해줘야 된다, 학자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존의 이해관계 속에 확 들어있는 사람은 그 힘에 눌려가지고 저항을 잘 못하거든요. 아니면 비판을 잘 못하거든. 그럴 때 이제 언론이나 이 학자들이 그쪽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센 것, 큰 것은 견제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렇게 크면은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은 항상 이 배타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됐든 불균형이 됐든 권력이 이렇게 권력이나 지위나 권한 상징이 이 정점에 모여 있으면 이 패권 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당 체제나 아니면 선거 제도도 이 패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양당 체제. 양당 체제는 이것은 순식간에 패권 정치로 돌변을 합니다.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소선거구제하고 맞물렸을 때는 소선거구제는 이거 완전히 되고 안 되고 양당 간의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무조건 욕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배타적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이 양당 구조나 소선거구제에서는 이시 패권 정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당 정치에 패권 정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더니 미국 같은 나라는 양당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분권화의 수준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분권화의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이 정점에 다 모여있지를 않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권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도 별 수 없이 그 양당 정치가 우리의 패권 정치 비슷하게 이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은 권한이 전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는 여기 보면 이 민주당, 공화당이 이렇게 막 지금 상원의원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막 얼룩덜룩 이렇게 서로 민주당, 공화당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사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 다음에 지방 정부들을 여러 당이 그걸 하면서 말하자면 여러 당이 운영을 하면서 집권을 하면서 일종의 사실상 연정 비슷한 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 전체로 봐서는 분권을 통해서 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것이 아주 미약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정치조차도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아주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패권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소선거구제 되면 아무래도 싸움이 격렬해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1920년대 때에 미국의 도시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시개혁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전에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지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게 1930년대 들어와가지고 경제공황 이후에 이제 그야말로 복지제도가 이루어지는데 그 연방정부가 복지정책이나 복지제도를 이렇게 좀 만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미국 사람들의 복지를 누가 담당을 했는가 하면은 희한하게 정당이 담당을 했습니다. 교회가 1차적으로 담당을 하고 정당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입을 것, 먹을 것, 그 다음에 잘 데도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먹고 입고 자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 하면 정당이었습니다. 정당. 교회가 다 감당을 못하고 정당이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가서 당원으로 입당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주죠.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 하는데 자기 당이 이기면
시장에 당선이 되면 자기 당의 지도자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 시장부터 시작해서 청소부까지 전부 다 민주당 당원들이 쫙 다 들어가요. 민주당이 이기면. 공화당이 이기면 시장부터 시작해서 청소부까지 다 바꿔요. 말하자면 직업 관료제가 자리 잡기 전이니까. 미국은 연방정부는 그나마 1800년대부터 1800년대 말에 이 직업 공무원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지방공무원은 훨씬 뒤에 자리 잡거든요. 1920년대만 해도 지방정부에는 이게 직업공무원 제도가 자리 잡지 않으니까 확 가가지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령 빵을 2조각을 받는다면 자기 당이 치면 빵을 1조각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긴 당은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데 동네 기업들을 다 목을 조우고 눌러가지고 이제 더 정치 자금을 많이 받아서 나눠주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협박도 하고 말이죠. 구스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받아서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야당은 적게 받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정치가 치열했거든요. 치열해가지고 이 정치 때문에 사람이 도대체 국가가 안 되겠다. 특히 지방정부가 이게 세상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운동을 주창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뭘 들고 나오는가 하면은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이 넓고,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후보자 간에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치의 패턴이 달라지죠.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오고, 몇 가지 들고 나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중대선거구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방선거에서 정당 배제를 들고 나옵니다. 정당 배제를 하자. 정당이 공천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에 정당이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공천 못하게 한 주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는 그건 이제 지방정부에 따라서 주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중소도시들은 공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싸우니까. 그 다음에 이 권력도 넓혀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고. 그래버리고 나니까 선거가 상당히 조용해지고 싸움이 확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바로 이런 소선거구제나 양당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패권주의 파행적인 그런 정치가, 패권 정치가 더 성행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치에.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이 그림은 뭘 그렸는가 하면 국회를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을 그렸는데, 이 삼각형, 이런 이 형의 꼭 역삼각형, 정삼각형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는 헌법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또 국민이 부여받은 일종의 자기의 이 기능 내지는 업무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적 의무와 국민이 뭘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이것은 역삼각형의 윗변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상당히 좁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좁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해도 엄청나게 기간이 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공무원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공무원 마음대로 못하고. 공무원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공무원 목을 친다고 그러는데 목 못 치죠. 2급 이상, 2급 이하의 관료들은 손도 못 대고, 그 다음에 1급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외교관들 다 내쫓아 보냈는데, 무지하게 내쫓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해서 다 다시 돌아왔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같은 때는 공무원 마음대로 못 자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누구 이야기 듣느냐? 누구 이야기 듣는가 하면 대통령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듣습니다. 제일 처음에 좀 듣죠. 3년, 4년 지나면 결국 어차피 대통령은 이방인 아닙니까? 나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처럼 정당 정치가 잘 발달해가지고 그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집권을 하고 안 하고 이러면은 저게 또 언제 들어올 정당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이번에 선거에 진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저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국 정치는 정당 정치도 아니거든요. 보면 같은 정당이 집권을 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앞에 대통령이 참 뒤에 오는 대통령이 앞에 대통령 그 정부에 종사했던 사람을 막 가가지고 조사하고 그냥 뭐 죽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집권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집권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정말 3년 좀 지나면 진짜 레임덕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헌법적 의무나 국민적 기대는 엄청 커요. 실질적 기반은 별로 없는데. 근데 국회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게 하는 권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국회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큽니다. 정부를 못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국회의원은 책임은 별로 없어요.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국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가가지고 우리 사표 내자라든가 이런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비해서 국회의원은 정말 책임이 없거든요. 이 책임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책임이 없으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대통령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도 이 문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꼭 그 문제 해결하려고 덤빌 이유가 없어요.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실제로 적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협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된다고요. 서로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를 함부로 공격하고 상대를 마구잡이 죽이고 인격 모독하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 정치의 중심인 국회가 이런 공정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까 자연적 뭘 아는가 하면 갈등 대립이 더 심각해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명백하게 발생한 문제조차도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나 쓴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한국의 지금 우리 정치의 일종의 패권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원인 중에 나는 하나라고 봅니다. 대학 교수들 싸움하면 오래 가거든요. 되게 오래 갑니다. 일반 기업에서 옆에 과외 직원하고 싸워가지고 하면은 그건 쉽게 아무래요. 왜 아무른가 하면 같이 일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 같이 풀어야 되고 같이 업무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요. 어떨 때 과제가 주어지다 보면 같은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이 교수는 옆에 방의 교수하고 30년 이야기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될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수들이 싸우면 한 번 시작한 싸움이 보통 한 30년. 30년 동안 말 안 하고 회의도 같이 안 하고 야, 그 교수 오냐? 그럼 나 안 가. 밥 먹자 해도 누구 오냐? 안 간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면 어떻게 하든지 적이든 누구든 아군이든 적아를 가리지 않고 내가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이 패권 정치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패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영웅이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진짜 나쁜 놈들을 갖다가 일시에 쫙 몰아붙이고 그래주기를 원하는 이런 꿈들을 꾸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저 친구 나쁜 친구인데 싹 그냥 한번 단칼에 없애주기를. 그런데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진영 논리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패권 정치에 다 바탕이 되는 건데
이기자고 그래요. 정치권 안에서 자기들 맨날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느 당은 구호 자체가 이기자입니다.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 이겨서 뭐 하게? 이겨서 뭐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겨서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이긴 다음에 다 들어가가지고 뭐 60%, 70% 지지도 이러다가 막판에 청와대 떠날 때는 완전히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가가지고 이 꽃길을 밟고 나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지도가 이렇게 몰락하고 다 전부 떨어지잖아요. 이런 정치에 이겨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 이기자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기자는 거예요. 그럼 왜 이기자 하냐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게 악이기 때문에, 저 친구 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가 악으로 규정하고 이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악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정말로 선과 악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선과 악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다 선이고 다 악이고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패권 정치가 이렇게 가지고 선악으로 해가지고 누굴 죽이고 하는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지 마라라는 이게 2009년에 쓴 글입니다. 그 글에서 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쫓아서 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이룬 결과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실패의 기억뿐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정치하지 마라.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지났다. 실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죠. 그만큼 말하자면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 정치로 이런 정치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무엇 때문에 이겨서 뭐 할 것이며 이겨서 결국은 이런 말하자면 그 감정을 가질 것 같으면 이겨서 뭐 할 것이며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은 노 대통령이 뭘 제의했습니까? 대연정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대연정을 제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연정하자. 더 이상 말하자면 네가 적이고 내가 아군이고 나는 선이고 네가 악이고 하는 이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산다는 이 정치 그만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두 장면이 한 번은 나는 제일 처음에 그때가 이제 그 대연정을 제의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갑자기 이제 정말 미국에 좀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미국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1박 3일로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대연정 제안하기 바로 전에 1박 3일이니까 비행기에서 잤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오베 가면서 비행기에서 자고 이제 가는데 그 비행기에서 자고 그 미국 가는 날 아침에 미국 가기 전날 미국 가기 전에 한 3, 4일 정도를 아무도 관저에 들어오지를 못하겠어요.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서 꼼짝도 않고. 그래서 보통 글을 쓰실 때는 이 관저에서 글을 쓰거든요. 자료 가져오라 해가지고 쓰고 하는. 그래서 아마 무슨 큰 구상을 하거나 고민이 있는 모양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미국 가기 때문에 미국 가는 구상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 가는 구상도 했지만 뭘 많이 생각했는가 하면 대연정을 생각한 겁니다. 글을 수없이 써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보자고 해서 다 만났죠. 예, 소위 당시에 그 청와대의 8인 회의, 10인인 회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총리 공간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그 청와대의 주요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주요 멤버들, 그 다음에 당 삼력들 이렇게 만날 때입니다. 만났는데 그날 저녁에 대통령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오셨나가지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연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소연정이 있고 대연정이 있는데 소연정은 뭐 민노당 뭐 이런 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대연정은 아예 제1야당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대연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원탁에 이렇게 좀 앉아 있는데 앉은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반대했습니다. 저도 반대했죠. 이건 안 된다. 이 대연정을 왜 하냐? 지금 생각하면요. 그 대통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 제안인지 제가 이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제안하자마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다 깨져버린 겁니다.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서실장, 정책실장, 뭐 당의 장관들, 당 삼력 모두가 똑같이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안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어서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니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니 나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대연정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언젠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머릿속에서도 지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나오면서 전부 머릿속에서도 지우자.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3일 뒤에 어느 신문에 보도가 돼버린 겁니다. 누구가 어디서 흘러나갔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디서 흘러나가서 그게 보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보도가 된 이상 이미 터졌고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로 계속 전화 왔는데 대연정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화 오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가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제안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연정 바람이 불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늘 제가 드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언제까지 말하자면 서로 나눠서 선과 악, 아와 적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단 하나도 못 풀고 국가가 풀어야 될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5년을 갖다 허송세월하게 지금 생겼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테 이것이 옳은 정치냐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그 당이 다 가져가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제안하고 대신에 정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풀고 싶은 문제 이거는 좀 풀게 해달라. 그거 풀고 나머지는 당신들 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정말 제안하고 싶다. 근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걸 제안했는지 그 심정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그 이야기할 때의 그 표정이나 이걸 제가 잊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박근혜 대표하고 두 분이 이제 소위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연정을 놓고서 영수회담을 했는데 박근혜 대표를 수행하는 한 사람이 오죠. 그때 아마 전여옥 의원이 따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옆에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딱 한 사람씩만 배석시키기로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유일한 배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석자 정책실장으로서 이제 배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말하자면 그 회의에 참석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진지하게 그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막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의 그 진지함으로써 상대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대연정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2시간 반 동안 2시간 이상
이야기가 돌고 돌았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표는 못 받겠다고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계속 하자고 그러고 하다가 2시간 반 가까이 2시간 넘었죠. 하여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박근혜 대표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도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통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모를 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패권 정치나 이런 말을 하면 서로가 분리해가지고 적아 선악을 놓고 이렇게 싸우는 이 정치가 옳지 못하다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그걸 느끼실 거 아닙니까? 나는 느낀다면은 오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다 이거 회의 둘이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오늘 기대를 조금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니까 해보니까 제 이야기가 안 통하네요. 이야기 그만합시다. 하고서 이렇게 일어서는데 그 표정을요, 제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의 그 낙담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내가 대통령 표정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는 다 끝났다. 왜 다 끝나고? 이제는 참여정부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본인이 느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만 제의하면은 저쪽에서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제의해도 다 반대할 거고,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을 거고, 어떤 개혁 조치나 어떤 혁신도 못할 것이라고 이미 딱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안 되죠. 반드시 어떤 패권 정치, 서로가 죽고 살리고 막 이런 정치로 가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하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 이게 내가 누구 편을 들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또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이 대연정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인터넷에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내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추구했을 때, 연정하자고 했을 때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른데 말하자면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 나온다고 할 때 상황은 다른데 왜 지금 연정을 제기하느냐. 상황이 다른데 왜 똑같은 대연정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희정 지사를 막 비판하는 글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답답해지는가 하면은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논리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연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연정을 제안했고 근데 지금은 촛불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기회에 한번 쫙 밀어붙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대연정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길 수 있든 질 수 있든 간에 말하자면 연정은 연정이고 패권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거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유리하다고 말하자면 연정하고 불리하다고 연정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리하면 패권하고 그 다음에 불리하면 패권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는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놓고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 패권 정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진영 논리 가지고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 협치하고 하는 이런 구도로 가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갈 거냐.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뭘 고쳐야 되겠느냐. 권한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양당 체제를 다당제 구도로 바꾸는 거. 이런 전체적인 걸 놓고서 우리가 이 패권 정치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패권 정치 하자고만, 패권 정치 하지 말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우리의 담론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못하다. 제가 지금 여기 제임스 매디슨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임스 매디슨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최소한 이런 정도로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져온 겁니다. 제임스 매디슨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임스 메디슨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4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미국의 이제 그 국무장관도 하고 소위 파운딩 파더죠. 헌법을 쓰는데 깊이 개입을 했고. 근데 이제 미국의 역사에 보면 1776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1789년에 이제 그 자기들 말하자면 연방제가 들어서는데 연방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국은 연방제가 아니라 국가연합체제였습니다. 컨페더랄이죠. 컨페더랄. CON이 붙어서 컨페더랄이고 그 다음에 페더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이제 페더랄이 되는데 연방 정부가 되는데 컨페더랄과 페더랄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컨페더랄 국가연합체제는 주가 자기의 주권을 중앙정부에 양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궁극적으로 자기의 외교권과 군사권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일종의 컨페더랄 정부는 일종의 협의체 기구 비슷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게 컨페더랄이고 페더랄은 거기에 가입하는 주들이 자기의 주권의 일부를 저기다가 그 페더랄 정부에다가 양도를 하는 겁니다. 양도를 하니까 페더랄은 그 주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결국은 뭘 가지는가 하면 군사권, 외교권과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는 이제 연방정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제도가 좋으냐를 놓고서 미국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논쟁이 일어났죠.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컨페더럴리스트와 페더럴리스트 간에 국가연합주의자와 그 다음에 연방주의자 간에 이제 서로가 논리적인 싸움이 붙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임스 메디슨이 쓴 소위 연방주의자 그 논설이죠. 논설 넘버 10,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넘버 10이라는 그 이제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제임스 메디슨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근데 제임스 메디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와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독립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그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사추세츠에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쉐이스 반란이라고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농민들이 주로 이제 그 독립전쟁 참전 용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베테랑들하고 같이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주의회를 점거하고서는 주의회를 점거한 다음에 그 농민들이나 소농이나 소장농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지주한테 진 빚을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막 이런 이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수가 소수의 권한을 이제 뺏어버린 거죠. 소수의 말하자면 재산권을 뺏어간 거죠. 이 빚진 거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토지도 농민들 걸로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일종의 혁명정부가 나타나가지고는 소수의 권한을 막 뺏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는 그 퀘이커 교도들이 평화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수가 또 이 소수의 이 소수의 말하자면 퀘이커 교도들의 선거권을 참정권을 박탈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임스 메디슨이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다수에 의한 전제, 소수에 의한 전제, 그 칠언의 현상, 그 전제를 막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전제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치의 권력을 넓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 단위로 정치를 하면은 컨페더럴 국가연합체로 하면은 정치의 범위가 전부 주 단위로 이렇게 뭉쳐지지 않습니다. 주 단위의 정치를 하면 여기서는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압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누를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이걸 키워놓으면은 정치 권력을 갖다가 전국으로 이렇게 넓혀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정치 엘리트들, 소수인 정치 엘리트들이나 소수의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조직력과 정보력이 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3이 돼야 되는 게 3이 아니라 10이 될 수가 있고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수지만은 각 주마다 9 하면은 9 더하기 9 더하기 9 하면 27이 돼야 되는데 27이 되지 않고 굳이 제가 해석해서 이야기하자면 한 10 정도 된다. 그래서 소수와 다수의 균형이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여기서는 소수지만
다른 주에서는 다수가 있는 집단하고 또 연결해서 힘을 형성할 수가 있고 여러 군데가 힘을 형성하면서 결국은 힘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누구도 누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국가로 만들 수가 있다. 제가 제임스 메디슨이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제임스 메디슨의 주장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선하다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문제는 뭘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은 최소한 국가체제를 형성할 때 그 국가체제 속에서 거기서 움직이는 정치적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면밀히 계산해가지고 제도를, 연방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와 연방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헌법을 만들고 그럴 때에 그러한 논쟁이, 어마어마한 논쟁들이 미국 사회의 그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게 붙었다는 겁니다. 담론이. 치열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논쟁을 안 해요. 논쟁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정치 지도자 몇 사람이 하면 우 따라가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내각제, 뭐 대통령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그래서 담론 수준 자체가 패권 정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패권 정치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이 학자들이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일종의 지금 학자들부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담론 수준이 굉장히 낮다. 제가 하나의 마지막으로 일종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 사회의 담론 수준이 낮느냐. 정치적인 체제와 그러니까 정치 행태에 관한 그 어떤 그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산법이랄까 아니면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교육감 선거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가 하면 1992년일 겁니다. 교육감 선거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2년에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서울시 같으면 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회에서 그중에 1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1명이 뽑히죠. 그래서 25명의 교육위원이 나옵니다. 25명의 교육위원 중이 호선을 소위 교황 선출식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이름 적어 넣어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넘는 사람이 그게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되는데 교육감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때는 학교 교자의 교황입니다. 교황 맞죠? 지금도. 엄청난 예산, 지금도 아마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 교육청 같으면 아마 한 8, 9조 원 되겠죠? 그 당시에 92년도에 그게 뭐 한 4조 원 가까이 됐으니까요. 수만 명의 그 교원에 대한 인사권, 동네 골목마다 있는 학원에 대한 감독권, 이런 걸 다 교육감이 다 쥐고 있습니다. 큰 정책적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그 집행권이나 규제권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교황이거든요. 그런데 25명의 지금 여기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표만 얻으면 되는가 하면 제 빼고 몇 표 얻으면 됩니까? 12표만 얻으면 되잖아요. 12표만 얻으면 내가 교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12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운동하러 좀 다니겠습니까? 12표만 얻으면 되거든요. 서울시는 그래도 25명 중에서 13표를 얻어야 돼요. 충청북도, 제주도 같은 데는 몇 명만 얻으면 되는가 하면 7명이었습니다. 나 빼고 3명만 설득하면은 내가 교황이 되고 교육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도 타락시키는 제도입니다. 천사도 타락시킬 수 있는 제도예요. 교황 선출식은 인격이 추기경쯤 돼야지 하는 거지. 말하자면 학교 교자의 교황 자리를 뽑으면서 거기서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7명 중에 당신들 4명이 투표해가 4명이 하면 교육감이 되는데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누군가는 나서서 나 찍어주면 다음에 내가 교육감이 되면 당신한테 말하자면 학교 공사 몇 개는 내가 떼줄게. 외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약속을 해야 되죠. 내가 당신 되면 말이야 교장 자리 몇 개는 당신 하자는 대로 해줄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천사조차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토론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감이 나오니까 교육감 나중에 그 문제가 됐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 조사가 시작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이럴 줄 몰랐다 그래요. 어떻게 그게 그럴 줄 모르죠? 7명 중에 3표만 나 말고 3표만 더 넣으면 내가 교육감이 되는데 다들 천사처럼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정치 제도나 그다음에 이런 국가 운영 체계를 짜는 데 있어서 담론 수준이 바닥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 1700년대 말에 그 미국에 말하자면 미국의 헌법을 기초 미국의 말하자면 어느 체제로 가야 되느냐를 놓고도 페더럴리스트 페이퍼가 몇 개의 논술이 이 사람들이 제임스 메디슨과 해밀턴과 제이가 몇 번까지 쓰는가 하면 85번까지인가 80 몇 번까지 씁니다. 매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컨페더럴리스트는 컨페더럴리스트대로 계속해서 그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돼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정치적인 액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보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지금도 너무나 말하자면 개헌을 하자고 그러는데 개헌 담론의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10점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했으니 우리의 말하자면 패권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만들고 자꾸 그래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진짜로 이 패권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는 제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의제를 갖다 왜곡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 이 패권주의 문화가. 근데 상대는 또 많은 국민들이 뭔가 하면 저 친구들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칼을 뽑아가지고 영웅이 나타나서 저 친구들 처단을 해주기를 지금 원하는 이것도 패권주의거든요. 처단이 되면 하지만 처단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처단이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진보가 보수를 보고 저 악이다라고 해서 처단하자면 보수가 없어집니까? 보수가 진보를 보고 악이라고 그러고 처단하자고 그러면 그 처단한다고 그렇게 패권을 추구해가지고 그게 진보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이해관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 두 개의 세력이 어떻게 말하자면 같이 가면서 우리의 의제를 갖다가 좀 끌어와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패권주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제가 뭔지를 놓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답답한 겁니다. 패권주의 이전에 담론 수준이 낮은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고 우리의 고민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진짜로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권력이 한 군데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과 권한이 서로 지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또 그 다음에 힘의 불균형이라든가 균형이나 이런 상태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걸 놓고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치는 항상 보면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면 조직된 힘에 맞추고 있어요. 불러내고 가가지고 말이지 같이 모이고 가가지고 친노 모여라 말이야. 조직된 힘에 맞춰지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생각만 해도 사실은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깨어있는 애 있습니다. 깨어있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것인가는 이야기 안 하고 조직된 힘, 조직만 자꾸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동원하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 가가지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여기에 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해가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 깨우는 거는 또 그 다음에 뭐냐라고 하면 아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더더욱 그 독일이 하는 시민교육 부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요즘 하는 어떤 수기민주의형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게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상당히 맞춰줘야지 제대로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헌 문제, 아까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꼭 집어서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속에 들어있거든요.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거든. 그래서 국회가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각제입니다. 그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책임과 권한이 일치된단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래서 내각제 국가는 반드시 연정이 잘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패권주의적인 그런 시각까지 내각제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책임과 권한이 이제 일치하는 그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이 의원 내각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원에 대한 냉소나 불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행정까지 맡기느냐라는 부분인데 나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말썽 피는 친구한테 급장시키고 반장시키면 잘하듯이 가가지고 책임을 맡기면은 달라질 것이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한번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불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한국에서의 이해관계 집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해관계 집단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우선 재벌만 하더라도 내각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같은 특히 지금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소위원회 구도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도로 계속 가는 과정에서는 재벌들마다 의원을 장학생으로 한 30명, 40명씩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그 굉장히 강력한 노조라든가 이런 이해관계 세력에 또 쿱터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해가지고 시민사회 내지는 시장 자체의 힘의 불균형이 한쪽의 힘이 한쪽으로 노조다, 그 다음에 재벌이다 이렇게 너무 몰려있는 이런 것이 과연 내각제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데 대한 이제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를 만일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한 그 힘의 밸런스를 맞춘 아주 정교한 여러 형태를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아까 시스템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내각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이 요소들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그런 걸 갑자기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각제 찬성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맡기면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패한 보수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냐. 아니면 뭐 보수든 진보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악의 세력 내지는 부패 이렇게 규정하고 실제로 썩었는데 같이 가야 돼.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진 사람만 경찰하는 거 아니거든. 검사도 죄 무지하게 지면서 검사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거 하고 실제로 말하자면 입법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치 활동할 때 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완전히 퓨어하고 클린해서 우리 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도 죄를 무지하게 지면서도 법 해석은 법 해석대로 해서 자기도 말하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기는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말하자면 인간적이고 선악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상대가 비록 악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놓고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도둑질 못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도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 보고 있는 데서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듯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의를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나쁘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는 하기는 좀 곤란하다. 다만 치열한 논쟁은 이제 서로 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도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이거는 지방분권이 아닙니다. 이게 사이비 분권이고 사이비지. 이거는 중앙정치에 오염된 중앙정치가 그대로 지방까지 그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지. 지금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제대로 지금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도 속에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만 해도 옛날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지금은 국회의원들이나 지역구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그게 바뀌었다 뿐이지. 그대로 가고 지방의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거의 뭐 임명하듯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가 참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방자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주 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건 꼭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토지 문제인데 토지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크게 봐서 하나는 교환 가치고 하나는 이 소위 사용 가치. 사용 가치라는 건 내가 살면서 편안하면 그 사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가 울고 뭐 옆에 수도 참 시냇물이 흐르고 이 참 사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교환 가치는 시장에 내놨을 때의 가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 어디가 살고 싶은가 하면 다 전부 사용 가치를 이야기해요. 환경 좋은데 살고 싶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어느 쪽에 자기가 택할 때 딱 되면 뭐 하는가 하면 옆에 백화점도 들어오고 개발되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유럽 같은 국가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공유지가 엄청나게 많다고. 국공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뭐 베르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저 스톡홀름이라든가 북구 쪽은 더더욱 국공유지가 시의 아니면 국토 전체의 70% 80%가 국공유지로 돼 있다. 사유지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데는 주요한 도시나 주요한 데는 행정부 전부 가가지고 사유지. 국가가 전부 국가가 가진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 전부 잘라서 사유지만. 사유지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가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성장 욕구나 개발 욕구가 교환 가치를 키우려는 개발 욕구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욕구를 두고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방정부의 행정 세력과 그 다음에 개발 욕구를 가진 사람들 간에 끊임없는 말하자면 이 소위 그 딜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여기서 온갖 부조리와 이것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 지방자치에 지금 사실은 목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좀 구속하게 만들고 부조리가 생겨가는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토지의 예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자치, 지방제도라는 것은 내가 어디라고 딱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교하게 메커니즘이 잘 설계돼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감시체제까지 포함해서. 안 그러면 이 지방자치는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오염된 중앙정치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지방자치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지방자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싫은 지방자치를 억지로 가가지고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냅다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저는 좀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권만 이야기하자면 분권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방분권 나는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거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파주로 순경이 지구대의 순경이 어느 날 술 먹고 말이야 싸움하는 사람 둘이서 술집에서 막 행패를 부려서 잡아오니까 잡아놨더니 이 사람들이 지구대 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김장로, 이장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주 순경이 듣다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혹시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 그거 혹시 이야기하시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이 사람 무슨 교회 장로고 나도 그 장로라고.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술 먹고 사람 패고 말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가 하는 말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교회 나갔기에 이만큼이지 내가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서는 사람 죽여도 여러 놈 죽여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분권이 좋냐 나쁘냐 직권이 좋냐 나쁘냐 끊임없이 말하자면 저 교회 나가면 사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두 개가 끝까지 물러설 수 없듯이 분권과 직권은 끝까지 이거는 어느 쪽이 나았냐 그러냐를 가지고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자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배운 대로 하자. 권력이라는 것은 그 주인 가까이 갖다 두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잖아. 그 다음에 잘못되는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 고쳐나가서 가는 것이 맞지. 말하자면 잘못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가지고 안 하는 거는 권력을 갖다가 우리로부터 떨어지는데 저 멀리 가가지고 저렇게 모아놓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옆에 갖다 두고 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에다가 나는 중대선거구제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만 그게 아마 새로운 어떤 우리 정치의 그 레짐을 바꾸는 하나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마이너하게 접근해 나간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해명을 해야 될 게 하나 있고,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제가 이제 해명을 하기가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문제였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루는 문제였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웠어요. 부동산 문제가. 왜 어려웠는가 하면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당시에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우리보다 안 오른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정도입니다. 전부 모든 국가가 우리보다 많이 올랐고 개발도상국가인 인도 같은 데는 뭄바이나 뉴델리 지역의 중심가는 심지어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16배가 올랐습니다. 맨하탄이 우리의 강남하고 비슷하게 올랐고요. 런던의 중심가가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뭐 프랑스 16지구도 그렇고 파리 거의 비슷하게. 왜 그런가 하면 유동성 장세가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전부 외국에서부터 전부 돈이 이제 저축을 하면서 그 비축된 자금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때리는데 지금도 비슷한 장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이래서 이제 부동산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리를 받을 때 굉장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당연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받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제 문제입니다. 의제가 안 뜨니까 내가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안 한다 안 하다가 3일째 이제 내가 한다고 생각해보자 하고 받았는데 조건이 많았죠. 정권을 다 내놓아라. 뭐 그다음에 자진해서 수사받으라.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달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게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제입니다. 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법안 통과시켜 달라. 뭐 국회 가서 사정하는 그런 총리 안 한다. 어차피 법안 통과 하나도 할 것 없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1년 3개월 동안 남은 거는 고통하고 책임밖에 없는데 그 1년 3개월 동안 내가 뭘 하느냐. 현장 돌면서 너들 교육계획 이 인적 자원 관리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금융계획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산업구조조정 어떻게 할래? 그 이슈를 꺼내고 거기에서 여야가 대통령 후보나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못 내면 너들은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고 내가 떠들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그 의제를 갖다가 밝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고 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뭐
법 통과시켜달라, 예산 통과시켜달라, 그건 내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에 만일에 국가가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뭐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놔두고도 만일에 내가 했더라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거보다는 좀 더 말하자면 정책을 지금 거의 정책이 없거든요. 정책을 가지고 스타트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면 더 고민을 했거나 야당도 더 고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야당도 뭐 야당은 더더욱 없고 지금 어떤 정책도 없고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선분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선제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보완해 나가는 선분권 후 보완, 이 기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마 문제가 적지 않게 생길 겁니다. 분권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나 그것은 중앙집권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분권을 해서 문제 생기는 것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 다음에 방법이 없으면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또 느끼게 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문제는 저도 참 어려운 문제죠. 뭐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이루겠냐. 사회적 합의가 과연 시장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겠냐. 그것은 거래되면서 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제도나 어떤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는 우리의 말하자면 시장에서 거래되듯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합의가 그냥 합의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의 질입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합의 보면 뭐 하겠습니까? 무조건 담론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가지고 그 담론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지방 분권만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어느 정도 가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짚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영향이나 아니면 방향이나 이런 데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있어야지 그게 합의의 의미가 있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담론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담론의 수준을 뭘로 높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죠. 뭐 진짜 뭐 이런 자리도 만들고, 뭐 독서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카톡도 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정말 가지고 개인 방송도 해보고, 팟캐스팅도 해보고, 뭐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하고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말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10년째 지금 수기민주주의 모델을 가지고 저는 그거는 참 제가 요즘 제가 뿌듯하게 느낍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수기민주주의 가지고 10년을 지금 저렇게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수기민주주의가 무슨 큰 모델처럼 하나 저렇게 되는 게 참 그나마 제가 10년 전에 우리 사무실 열 때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저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높여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어떤 수기민주의고 뭐고 할 때마다 걸리는 게 계속 걸리는 어떤 문제가 걸려요. 노동시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시간이 너무 길거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노동시간의 문제만 우리가 한 1800시간 이하 정도만 내려와도 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우리 사회의 담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2000시간이 넘고 거기다가 커뮤팅 타임, 출퇴근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에다가 2100시간 가까운 노동시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사고가 이런 데 와서 이야기할 새도 없고 저녁에 무슨 정말 담론을 형성할 자리에 가서 할 그것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러고 지금 산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다 소화가 안 된 질문은 또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